한강 이북을 뺏길 일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현대전은 튼튼한 콘크리트 아파트들 있죠. 이 아파트들이 잘 안 무너져요. 그리고 시가전은 지옥이에요. 전차가 지상전에서 왕자라고 그러지만 도심에서는 쥐약이에요.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전쟁 나면 1000만이 대피할 장소가 있을까요? 어디로 가죠? 있어요. 300%가 대피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서울 있어요. 안에서요? 한국은 another level. 아이언돔이라는 게 우리 포대 하나 15발 들어있는 미사일 한 발 당력이 한 1억밖에 안 돼요. 그걸 1억 다 밖에요? 패트리어트는 65기니까. 대한민국의 천광이라고 이건 레이저예요. 어머 1억 너무 비싸 그랬잖아요. 한 발당 2,000원이에요. 아, 네? 2,000원?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클래스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조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올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오늘도 이렇게 복잡한 세계 정세를 쉽게 풀어주실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한보입니다. 또 뵈서 반갑습니다. 이 요즘 혼란스러운 세계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늘 북에 있는 친구들 신경 써야 되잖아요. 북한.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오기 전에 대한민국 되게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북한 있고 맨날 뉴스에 나오고. 근데 북한이 갑자기 공격하면 세계 3차 대전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긴 있는데 서울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꽤 안전한 곳인가요? 예,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 가장 안전한 곳? 역설적인 얘기인데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종합국력에서 대한민국을 앞섰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해요. 북한이 우리 보고 야 남북 대화하자 그러면 뭔 얘기야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7.4남북이 된 거고 그때까지만 해도 양측이 전투력이 비슷하면 위험합니다. 싸우면. 그러니까 어릴 때 처음에 학교 가면 비슷비슷하면 한번 싸워볼까?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네. 근데 한쪽이 압도적으로 커요. 그럼 질서 지키고 살아야지 이건 거예요 지금. 뭐냐, 대한민국이 세계 국방력 5위라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북한은 35위거든요. 더 큰 게 있어요. 북한 인구는 대한민국의 절반입니다. 아, 절반. 자 생각해보세요. 세계 5위인 국가가 세계 35위인 나보다, 이것도 억울한데 인구는 또 2배. 그러면 제가 5위 몸무게 2배나 나가는 피라한테 덤비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덤비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에 착시해서 사로잡혀 있는데 지금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건 북한이에요. 지금 북한이 휴전선, MDL 군사분계선 하는 작업은 방벽을 쌓는 거예요. 니네 오지 마. 오히려 방어. 무서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에 나무가 2그루가 있었어요. 처음엔 키가 비슷했어요. 막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나무가 굉장히 커졌어요. 무성해졌어요.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햇볕 못 받아서 죽어. 이 나무가 살 길이 뭐예요? 이사 가는 거죠. 이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 뭐라고 그래요? 같은 민족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통일도 안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유가 그거예요. 있으면 죽으니까, 말라 죽으니까. 아니 우리가 뭘 어땠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남한에서 온 드라마, 한류, 컨텐츠 보기만 해도 5년 10년 징역. 맞아요. 그걸 리플렛 날아가는 것도 맞아요. 들어서. 그 다음에 이걸 여러 개 만들어서 팔면 최고 사형. 사형까지요. 그 다음에 평양 문화와 보호법, 런던 문화와 보호법이에요. 런던 사람이 스코틀랜드 말 쓰면 잡아서 5년 감옥.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근데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년 교양 부장법. 청년들은 특별히 교양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군중신고법. 이게 이름만 들어도 다 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거죠. 자,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서울 문화와 보호법. 북한 말 쓰면 잡아가. 김정은 영상물 보면은 5년 징역. 만들어 팔면 처형. 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저러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김정은이 나온 말 제일 많이 써요. 자세히 분석해보면. 밤에 유튜브 본다는 얘기지. 조한범 TV, 미제 두섭 유튜브 본다는 얘기지. 자기는 보면서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도 이런 얘기하면 많이 제가 돌을 맞는데 적화 통일을 할 수 있으면 하겠죠. 그런 핵이 있다고 적화 통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들이 살려고 만든 거예요. 핵이 있으면 못 때리니까. 이란처럼 되지 않도록. 이란 마두로 핵이 있으면 못 건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핵을 쓸 생각이 없지만 만일에 우리를 침략한다면 없애버리겠다. 항상 어투가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어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방어적이에요. 아, 그거 확답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무슨 소리야? 뭐 경계는 해야죠. 그러나 북한이 핵을 쓰고 내려와서 남한을 적화 통일한다? 자, 북한 좋아하세요? 아니죠. 놀러는 가고 싶죠.
금강산 보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왜? 가면은 7년 전인가 그 학생이 잡혀가서 아, 죽었잖아요. 오토 원비어. 미국이 무서워요. 그거 안 돼요. 안전한 그렇죠. 보러는 갈 거잖아요. 안전하면 가죠. 북한을 부러워하거나 체제를 전혀 아니잖아요. 주변에 김정은 좋아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네. 근데 북한이 핵폭탄 터뜨리고 내려와서 5,200만을 김정은 강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꿈도 안 꿔죠. 그렇죠. 그냥 일본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의 모습만 보면 똑같이 당연히 되겠죠. 더하죠. 그런데 서울이 위험해요? 근데 서울 그러면 그때 북한이 앞서갔을 때 그때는 수도 이전할 생각은 없었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북한이 더 강하고. 처음에 수도를 뺏기고 6.25 때 부산으로 천도했다가 다시 밀고 올라오면서 서울이 잡혔잖아요. 그런 안보적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 항상 통일을 생각한 거죠.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 언젠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안보적 관점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 균형 발전으로 세종시가 생긴 거잖아요. 그때도 주목적이 안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리고 서울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이걸 옮긴다는 건 사실은 경쟁력을 와해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세종으로 좀 옮긴다고 해도 잘 안 갔잖아요. 분산이 안 됐고 지금 더 커지잖아요. 지금 아파트 값이 더 비싸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북한은 무서울지 모르고 그냥 공격한다, 전쟁 시작된다. 그래도 서울은 꽤 안전해요. 가까운데 불구하고요. 북한의 장사정포는 보통 152mm, 155mm 쓰는데 사거리를 40km로 보거든요. 북한이 배치해놓은 장사정포는 170mm 국산포, 240mm, 300mm 다연장 이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수원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넘어서. 예, 한 70km 가까이까지. 그러니까 수도권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이 라는 관점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초강력 방어선이 MDL 군사 분계선에서부터 몇 겹씩 방어선이 구축이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최악의 경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지만 강 이북을 뺏겨도 강 이남이 있거든요. 거점이. 한강이 자연적인 방어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6.25 때 개념을 적용한 거예요. 한강 이북을 뺏길 일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현대전은 지금부터 보면 집중적인 포격을 받지 않는 한 튼튼한 콘크리트 아파트들 있죠? 이 아파트들이 잘 안 무너져요. 생각보다 강해요. 야포로 몇 방을 맞아도 부분적으로만 부서져요. 진짜. 아마 세 분 다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고층 아파트 많은데 처음 봤죠? 진짜 신기했어요. 여기랑 싱가포르 말고는 없죠? 네, 일본도 없어요. 일본도 우리도 훨씬 덜해요. 그러면 지금 일산부터 시작해서 강북의 고층 아파트들은 다 이게 방호벽이에요. 포탄이 날라오면. 그런 작전이 있었어요. 만들 때도요. 일반인한테는 공개 안 하죠. 그러나 아파트 같은 특히 일산이나 아니면 강북 쪽에 동두천, 의정부 이런 쪽에는 설계 때부터 1층에는 전차가 바로 사격을 할 수 있는, 당시에는 주차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도 일부 건물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은 도시 시스템 자체가 전투와 관련된 쪽으로 그렇게 만들었거나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활용을 하거나예요. 그리고 시가전은 지옥이에요. 아, 서울? 서울에 들어오려면 특히 강북을 보면 도로가 사실은 미로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에 병력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러시아가 초기에 우크라이나 들어갔을 때 초기에 패퇴했던 이유도 뭐냐면은 시가전이었어요. 미국이 사막의 폭풍 작전, 쿠웨이트 해방 작전, 이라크 해방 작전 때 일구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했는데 도시에서 그게 가능해요? 그냥 멈춰버려요. 네, 앞에 차량만 몇 대 부서져도 못 가요. 일단 전쟁 끝나면 차량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길이 텅텅 비나요? 차량들이 막 파괴되고 쌓여 있을 거 아니야. 일단 들어오질 못해요. 들어와도 전차가 지상전에서 왕자라고 그러지만 도심에서는 쥐약이에요. 화염병 하나로 만들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수비하는 입장에서 어디에서부터 싸우면 되는지 알고 있는데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 새로운 뭐 미루? 건물 같은 데 있을 수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갔을 때 헤맸던 게 뭐냐. 러시아는 처음 들어가는 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심에서 헤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아파트에 있잖아요. 저기 러시아 전차 지나가는데 저 골목 돌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 처음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서울에 들어오는 순간 그건 지옥이고요.
그러면 한 번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전쟁 나면 1000만이 대피할 장소가 있을까요? 어디로 가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 보이죠? 1000만이 어디로 도망가요? 있어요. 무려 인구의 3배, 300%가 대피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서울 안에서요? 예, 지하철이 대피소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지하철역. 예, 그 다음에 백화점 지하 있죠? 거기도 대피소예요. 아파트 지하도 대피소고 다 정해진 대피소가 있어요. 모든 지하가 일단 모든 지하가 가장 안전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정해진 대피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멀리 갈 거 없고 그냥 지하로 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해진 대피소로 가면 사실상 안전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콘크리트 구조물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무슨 한 방 맞으면 뭐 아루로 그렇게 무너지질 않아요. 콘크리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튼튼합니다. 이스라엘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신 건 벙커버스라고 그 특별한 집중적인 것은 그런 거지 콘크리트는 아주 튼튼합니다. 튼튼하기 때문에 서울이 뭐 함락당하고 갑자기 무슨 뭐 혼란이 있어서 뭐 그냥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아파트마다 다 지하 시설도 있고 지하 시설 이만큼 있는 나라 처음 봤어요. 진짜 막 지하 7층까지 주차장 있고. 영국은 없어요? 영국은 진짜 2차 세계대전에도 유일하게 지하철 시스템가 오래됐으니까 다 저기 몰려가고 지하 주차장 자체도 많이 없고 집 자체는 미국처럼 지하실도 없어요. 베이스먼트. 미국도 되게 신기했는데 한국은 another level. 우리 한국 분들은 잘 아는데 북쪽으로 가보면 도로 옆에 대전차 방어 구조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도로가 있으면 양쪽에 시멘트 덩어리들이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고 거기만 유사시에 폭약으로 톡 터트리면 시멘트 블록들이 똑 떨어져서 길을 막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일부러 그러면 그냥 막는 역할 하는 거야. 그럼 못 오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앞쪽엔 또 누가 있느냐 대전차 미사일을 가진 보병들 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막히면 그때부터 얻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까지 올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서울까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인민군에게 악몽이 되는 거고 북한이 틈만 나면 그래요. 니네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서울 불질러 버릴 거야. 뭘로? 170mm 곡산포, 그 다음에 240mm 다연장, 300mm 이걸로 시간당 10,000발 정도 우리가 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시간당 10,000발이면 좀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너무 무서운데요. 무섭죠. 안 무서운 사람 그거 없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피터를 1시간 동안 1000대 때릴 수 있어요. 그럼 피터가 1시간 동안 1000대 맞고 있을 거예요? 도망가겠죠. 아니면 한 대 맞는 순간 이 하고 덤비겠죠. 싸울 수 있죠. 요 개념이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할 건 아니잖아요. 산술적으로 1시간 때릴게요 지금부터 했을 때 1000대 때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맞고 가만히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한국형 삼축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북한이 핵을 가졌어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핵을 못 가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미국이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제가 못 갖게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핵은 없지만 킬체인이 뭐냐, 동향이 있으면 먼저 때린다는 거예요. 시간당 저 친구들이 10,000발 쏜다고 한 발 쏘려고 탄약을 집어넣는 순간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거 알아채고. 그러니까 한 발도 못 쏘고 죽는 거죠. 근데 그건 뭔가 디지털 소프트웨어예요? 어떤 기술이에요? 제가 초능력이 있어서 이럴 것 같다 그러면 전화를 해줘요 군대에. 무슨 얘기냐면 탐지 장치죠. 오늘 밤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겁나죠. 그럴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전쟁을 하려면 물자가 이동을 해요. 보병, 탄약, 식량, 통신량이 증가해요. 조셉 반지가 있는데 결혼 반지예요?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 통화 많이 하죠. 준비해야 될 거 많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하려고 같으면은 먼 일이 있으려면 지구가 나타나요. 그거 아세요? 베네수엘라 작전도 있었고 이레인 작전도 있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분석한 건데 펜타칸 준비한 피자집이 주문이 많아지 그때부터 작전이 나온다. 증거 진짜예요. 왜냐면 그때 그 사람이 모여서 야간 작업하니까 그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방부에서 짜장면 배달 많이 가면 전쟁 난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략하기 직전에 거의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지 말라 했는데도 한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피자가 아니라 옥수수를 많이 삶으면 전쟁 준비하고. 농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적의 장사정포라는 포 있죠. 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밖에 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굴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얘들이 나와요 쫙. 어느 날 갑자기 다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상하지? 요거 때릴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킬체인이 가능한 거예요. ICBM 같은 경우는 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준비가. 그때 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때리는데 20분 내에 때릴 수 있거든요. 20분이요? 20분 이내에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결심이 서면 바로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쟤들이 쏠 거 아니에요. 쏘면 그때는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미국보다 방어망이 더 좋아요. 좁잖아요. 땅콩만 하잖아요. 미국은 안 돼요. 피자만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한국이 좁은 게 좋은 거예요? 방어에 있어서. 그땐 좁은 거죠. 작은 데가 좋은 거죠. 요 방만 보호한다 그러면 뭐 완전히 철판으로 막아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을 보호하는 건 다른 거지. 자, 이스라엘 어떻게 했느냐? 특이하게 옆에 헤즈볼라, 하마스 바로 가까이에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아이언돔이라는 게 뭐냐면 저게 로켓포, 다연장 갑자기 날아오는 걸 막는 거예요. 저고도로. 그게 아이언돔이에요. 여기에 세계 최고의 즉각적인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아요. 포대 하나 15발 들어있는 미사일 한 발 가격이 한 1억밖에 안 해요. 그걸 1억 밖에요? 패트리엇은 60억이니까. 적어도는 그걸로 막아요. 드론까지. 이제는 아이언 빔까지 있어요. 레이저로. 이게 적어도예요. 세계 최고. 그 다음에 중고도는 데이빗 슬링, 다윗의 돌팔매. 그 다음에 고고도는 에로우로 되어 있거든요. 3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거에 근접해요. 진짜요? 자, 볼까요? 지금 이번에 천공2라고 하는 게 96% 중동에서 했죠? 이게 M셈이라고 그래요. 미들레인지 중고도. 고도 20km. 20km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들이 보통 한 6, 7km에서 가거든요. 20km까지 못 올라가요, 비행기들이. 20km까지 가는 게 중고도. 그 지금 이제 L셈, 롱레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40에서 60km 고도예요. 요걸 지금 거의 개발이 끝났고 그 위는 미국이 가져다 놓은 사드가 70부터 150km까지. 그럼 적어도는 어떻게 하느냐? LAMD. 이게 이제 장사정포 대응체계거든요.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비싸요. 한 발에 5억 정도 되는 걸로. 근데 이게 15발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한 32발 포드예요. 이게 꽤 비싼 체계예요.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도 지금 적어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맨패드. 개인들이 쏘는 휴대공 미사일이 신공이 있어요. 이거 한 2km 정도. 보둔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조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욕먹으면서 기관포형 대공포를 계속 개발했어요. 사거리 한 3, 4km. 이 시대에 무슨 기관포가 무슨 소용있냐고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그게 비호예요, 비호. 왜 뭐. 미사일 시대에 무슨 기관포냐. 그리고 이 기관포에다가 단거리 미사일 결합한 걸 비호 복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과 장착한 걸 천마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차륜형 바퀴로단 기관포를 천호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드디어 빛을 발해요. 왜? 드론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거에 적합한 거예요. 드론을 부시는 데는 기관포가 최고인 거예요. 요 체계가 돼 있는 거죠. 여기다가 천광이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천광. 이건 레이저예요. 레이저로 드론을 부수는 거예요. 무슨 레이저는 사이파이 뭐- 영화처럼요. 그러니까 레이저로 직진해서 딱 맞으면 드론이 타버리는 거죠. 근데 레이저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울리아가 어머 1억 너무 비싸 그랬잖아요. 레이저가 더 비싸요.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1억이죠. 레이저는 더 비싸요. 한 발당 2,000원이에요. 2,000원? 아, 그러니까 비빔밥 가면 엄청 싸잖아요. 2,000원? 그렇게 싸요? 왜냐 전기를 축전해서 한 발 쏘니까. 근데 그 전기가 그냥 2,000원어치. 그리고 충확도도 높지 않아요? 정확도도 높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합적인 대공망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하면 어머 저거 어떻게 해. 진짜 무서워 죽겠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샤헤드 136 이란째 2만 불 3천만 원짜리를 패트리에서 60억짜리 400만 불로 쏘니까 2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대공포로 쏘는 거죠. 2,000원짜리 레이저로 쏘는 거죠. 가성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론은 게임 체인저가 아니에요. 준비돼 있으면. 준비돼 있으면. 그리고 한국이 그것만 있느냐 뭐 또 복합적으로 산탄총도 있어요. 드론용 산탄총이 취약. 그다음에 제이밍. 드론은 전파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치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형 KAMD는 튼튼하다. 그리고 사드를 제외하고는 다 국산으로 채워져 있다. 근데 만에 하나 재수없어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필요가 계속 조심했는데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승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수해야 되잖아요. 바로 하긴 뭐래요? 어른한테 말아야지. 맞을게요. 복수하는 걸 세 번째가 KMPR이라고 그래요.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10대로 때리는 거야. 그게 대량 응징 보복이에요. 그게 바로 장보고 3에 들어있는 SLBM. 그 잠수함에. 그렇죠. 함선 10발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현무 5. 탄두 무게가 9톤인 거. 큰 거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만일에 우리의 킬체인과 KMD를 뚫고 들어왔다. 그래서 한두 대 맞는다. 그럼 원점을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량 응징 보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현무4도 괴물이라고 그랬어요. 현무4도 4.5톤이었거든요. 그 2배가 된 게 현무5거든요.
그러니까 현무 4, 현무 5를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북한은 뭐 다 지어야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효과. 아니에요. 아. 자, 포탄이 땅에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에너지가 공중으로 흩어지죠. 네. 생각보다 깊이 안 파여요. 음. 그런데 현무 4나 현무 5는 특수 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탄도가 아주 강해요. 물리적인 힘만으로도 지하 수십 미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요. 예. 그래서 지연신관. 일반 탄은 땅에 떨어지면 팡 터지지만 여기는 충격받아도 안 터져요. 그 한국인의 그 인내심을 심어놨기 때문에 얘가 참아요. 그래서 쭉 들어가요. 지하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터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터지면 이렇게 퍼지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지하에서는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퍼지죠. 바로 진동으로. 그러면 일종의 소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가 완전 파괴. 그러면 주변에 있는 반경 꽤 넓은 지역의 내부 구조물도 빈 공간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충격파로. 여러분이 만일에 김정은이라고 생각해봐요. 지하에 있는데 나 안전하겠지 이러고 있는데 그 무기를 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불안하죠. 입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입구가 막힐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스라엘이 주로 쓰는 방법인데 벙커버스터 지하 파괴할 때 한 발을 쏘죠. 네. 지금 한국 정도의 KMPR 능력이면 들어간 구멍으로 여러 번 쏠 수 있어요. 똑같은 구멍으로. 여러 번 실험을 해요. 그러면 한 발이 들어갔죠. 지하 100m 관통한다고 시작해요. 50m. 그 50m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는 여기 그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더 뚫을 거 아니에요. 한 번 터져요. 또 터져요. 또 터져요. 이렇게 서너 발을 쏴요. 그러면 아주 깊숙이까지 제거할 수 있는 거죠. 피할 곳이 없네요. 예. 그리고 현무 5가 왜 무섭냐면 콘크리트 건물이 의외로 강해요. 그러니까 일반 야포나 미사일로는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그러나 탄도 무게만 9톤이다. 그리고 9톤 안에 폭약이 한 2톤 정도 들어있어요. 2톤이면 얼마나 많은 무게예요. 쌀도 2톤이면 몇 년 먹는데 2톤이면 들어가서 폭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핵 무기 못 만드는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거의 최고의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재래식 탄두는 최고 무겁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핵무기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광범위한 지역을 그 트럼프가 이번 이란 전쟁 안 되니까 전술핵 쓰려 어쩌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벙커버스터로도 안 되니까. 그런데 핵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핵이잖아요. 핵을 썼다는 멍해가 쓰이잖아요. 만일에 어느 나라가 핵을 썼다 그럼 그 나라는 끝이에요. 방사능이. 영원히. 그러니까 핵은 자기가 죽기 전에 아니면 못 써요. 그런데 이건 쓸 수 있잖아요. 9톤짜리는. 평판이 더 좋은 건가요? 완샷 원킬이에요. 그러니까 9톤짜리가 떨어지면 하나의 건물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구조물 하나는 파괴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 이걸 대한민국 전략사령부는 수백 발 정도 확보할 거고 동시에 수십 발을 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거예요. 자, 지상에서는 현무 4, 5가 날아가요. 그 다음에 동해에서는 SLBM이 날아가요. 이게 KMPR이에요. 이게 대량 응징 보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작전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좀 야비한데 한 놈만 팬다. 그리고 때린데 또 때린다. 아픈데 계속 때린다. 김정은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타겟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저렇게 버티냐면 이란 폭격하고 나서 센트콤 중동을 주의하는 중부 지역 사령관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뱀의 머리를 잘랐다. 그거는 틀린 말이었어요. 왜냐? 이란은 메두사거든요. 뱀이 너무 많아요. 어떡해요. 그런데 북한은 아나콘다예요. 딱. 머리가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얘만 자르면 중부사령관 멋있는 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김정은으로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만 자르면 참수. 디캐피테이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사고 싶진 않잖아요. 본인 목숨 걸려 있으니까. 이래는 그거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 체제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으니까 서울은 제일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 있기를 집값 아무리 비싸도 저는 버틸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 살짝 나왔는데 이거를 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요즘 핫한 이슈는 미국하고 이란이잖아요. 그래서 박사님도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분 다 기독교 문명권이네요. 카톨릭. 네네. 그 다음에 두 분은 기독교, 네.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쪽이잖아요. 인구 대부분이 네. 여기는 95%, 90% 가톨릭이고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슬람에 대해서 이해를 사람들이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소련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미제국주의적 학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저 난리를 치지만
전 세계의 많은 피부색,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회를 만드는 땅에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런 제국은 처음 있거든요. 미국의 제국주의는 제가 보기엔 오래가요. 에스닉 임페리얼리즘이 아니거든요. 능력주의거든요. 첸순왕이 말했잖아요. 내가 여기와 성공한 이유가 미국이라고 바로. 아메리칸 드림 그 말씀이실까요? 구글부터 시작해서 다 굴러들어온 돌들이잖아요. 소련 싫어서 넘어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거예요. 저는 이제 조셉도 친하고 그래서 뭐 미제 그러지만 우리가 본 미국이라는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고 지금 떠오르는 해는 아니지만 꽤 오래갈 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국도 사실 크게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너무 기독교 문명권의 관점에서 항상 중동을 본다. 이 이슬람의 문명으로 보면 이슬람은 중동의 정체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중에 시아파. 이란의 국민들이 하메네이의 호메이에 수약한 벨라에타 파키라고 하는 신정 체제를 좋아하든 말든 그 사람들이 종교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황인데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하메네이를 죽였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이유는 이란의 핵 농축이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무서우니까 전쟁을 하자마자 지도부를 제거했잖아요. 하메네이는 이란 국민들에게 독재자고 많은 나쁜 짓을 했고 학살을 저지른 사람이지만 어찌됐건 지지자들한테는 종교적 지도자고 세속적 지도자예요. 벨라에테 파키가 그거예요. 종교, 정치, 군사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은 무함마드로부터 출발해요. 뭐냐면 570년에서 632년까지 살면서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부디즘의 다른 차이가 뭐냐? 예수는 후계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임에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밖에 없어요. 그럼 부처는 후계자가 있냐? 있을 필요가 없죠. 깨달으면 되니까. 깨달으면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고 군사 지도자고 경제 지도자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생활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급속하게 중동에 확산됐죠. 질서를 형성했죠. 근데 이 창시자가 죽으면 이제 권력 수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고 권력 수행 안 일어나잖아요. 부처가 죽었다고 권력 수행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후계자 4명이 아부 칼리프, 우마르, 우스만, 알리까지 내려오는데 이 중에 3명이 피살당해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시아파는 후계자 4명을 칼리프라고 그러거든요. 수니파는 이걸 다 인정해요. 그런데 시아파는 무함마드와 알리만 인정해요. 그리고 알리의 아들이 핫산이고 그 아들이 후세인이고 또 근데 이 수니파들은 요 위에 이 3대 우스만의 죽음과 4대 알리 여기 알리가 결부돼 있다고 생각해서 요 당시 시리아 쪽에 근거지를 둔 우마이야 왕조의 시조 위아무야가 알리한테 전쟁을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당신 정통성이 없다. 네. 왜냐하면 우마이야 왕조의 위아무야가 같은 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1857년에 시핀 전투라고 일단 전투를 합니다. 이 전투의 후유증으로 알리가 피살당해요. 그리고 알리의 아들인 핫산이 승계받거든요. 근데 이 알리의 부인이 누구냐? 바로 파티마, 무함마드의 딸이에요. 이래서 시아파가 알리만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무함마드의 피가 이어지니까. 근데 이 핫산이 시비를 걸었던 우마이야 왕조 요 그 아들인 야지드. 그러니까 우마이야한테 알았어. 그냥 니들이 해라. 난 관심 없어. 현자였어요. 넘겨줘요. 근데 이 사람이 독살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동생이 후세인이 이건 아니야. 나는 적통이야. 그러면서 한 70명을 데리고 세속 정권으로 넘어간 그때는 야지드예요. 이쪽과 싸움을 하는데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이제 680년에 카르발라 전투거든요. 이 후세인은 가족 포함해서 70명인데 야지드의 군대는 5,000명에서 많으면 3만이었어요. 지죠. 게임이 안 되죠. 이쪽에 야지드 군대가 이게 수니파의 시조거든요. 이쪽이거든요. 무함마드의 피를 이어받은 이 후세인을 참수해요. 왜 싸움이 시작되는지 알겠죠? 이게 이란으로는 시아파예요. 그 다음에 이쪽 그 참수한 쪽이 수니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아파의 뿌리고 이게 12이맘파인데 여기서 말하는 알리, 핫산, 후세인이 3대 이맘이고 12번째 이맘이 알-마흐디라고 869년에 태어나서 874년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내버려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적통을. 은거한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941년까지. 그리고 941년에 대은거. 이제 영원히 하느님 품으로 갖고 다시 재림한다고 생각해요. 재림신앙이에요. 좀 얘기가 좀 복잡하죠? 네. 처음 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하는 12번째 이맘, 이 사람은 돌아와요? 언젠가? 이 사람을 현세에 대표하는 게 바로 하메네이. 아, 진짜. 그게 벨라에테 파키 이론이에요. 모든 시아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죽였잖아요.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 뭐 사람들이 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미국이 이란 때려서 하메니 죽인 거잖아요. 근데 이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만해요. 그거 당했으니.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파키스탄이 있는 대사관인가 그런 거 이제 또 파키스탄 사람들이 가서 거기 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에도 시아파가 있거든요. 4천만이.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죽으니까 분노해서 영사관에 들어가려고 해서 9명이 총격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린 독재자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12 이맘을 대표하는 현세에 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라흐바라는 후계자로 임명됐는데 또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서구적 시각만 보지 말고 뭐 이란 사람을 많이 학살했으니 그렇게 따지면 독재자는 김정은이 더 나쁜 놈이에요. 핵도 가져 있고. 그럼 이란의 주민들, 국민들은 반대도 하겠지만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지지 세력이 한 40%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휴전합시다. 할래요? 절대 아니죠. 할 수가 없죠. 이건 전쟁의 시작인 거죠. 특히 권력 갖고 있는 혁명 수비대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엄청 싸우고 싶어요. 이제 절대로 끝날 생각은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독재자니까 죽이고 이란 시민들이 민족분기를 일으키고 고마워해서 친미정권 만들고 석유는 이제 트럼프 손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란을 무력화시키고 단순했죠. 자, 제가 아주 길지만 이 얘기를 항상 지금 시아파, 수니파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란의 신정체제가 옳든 그르든 그러한 이론 체계에 수립되어 있거든요. 물론 딴 데도 있어요. 알시스탄이라고 정치에 개입하는 더 존경받는 시아파도 있어요. 이라크 나자프에. 그러나 이란의 하메네이와 신정체제, 호메이니가 만든 벨라예테 파키라는 이 12 이맘파의 현세를 지배하는 신정체제를 만든 이 뿌리는 또 무함마드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합의하고 그래 앞으로 잘해보자. 우리 아버지 죽인 거 그냥 이해할 수 있어.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왜 뭔 얘기가 나와요. 네타냐후 죽일 거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란에서.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시아파들은 복수를 할 거예요. 자, 이란 국기가 있어요. 녹색, 빨간색 가운데 한색이거든요. 밑에 빨간색이 순교예요. 의미가. 가운데 있는 글씨가 알라라는 걸 형상화했는데 알라우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라는 게 지금 위에 11번 밑에 11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12 이맘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마지막 이맘만 지금 신이 보호한다 그러고 11번 이맘은 모두 다 독살당하거나 피살당하거나 전쟁에서 참수당했어요. 그러니까 순교가 저 사람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게 나갈 때 어느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전쟁이다. 그리고 종교전쟁을 너무 쉬운 전쟁을 이란 사람들 스스로 힘들어도 해결해야 될 문제 외부에서 도와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제거하고 변하고 라고 셈법을 했다. 그래서 이란도 힘들고 미국도 힘드니까 아주 오래는 안 간다. 그러나 어떻게 끝나든 이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역사적으로 만든 거지 해결해서 할 수 없다. 트럼프는 역사적으로 네타냐후는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길 거다. 오늘은 뭐 서울부터 시작해서 이란, 미국 그 큰 문제 역사 배경까지 배웠으니까 저는 IQ가 한 10점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안 올라갔어요? 원래 높아가지고요. 저는 한 25 올라간 것 같은데. 조금 더 써. 원래는. 저는 더더욱더 서울 사는 것을 잘 결심했다 라는 생각이 더더욱더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좋은 교훈도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새롭게 배운 지식도 많은 것 같아요. 박사님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모시고 또 다른 흥미로운 얘기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 책을 사서 인증샷을 보내면 여기 PD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 엄청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